네,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2학기 정보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1학기 때는 이제 1단원부터 해서 프로그래밍까지 그래서 엔트리 처음 시작하는 것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방학이 지나면 내용들을 많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3단원 앞에 부분만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다시 프로그래밍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만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다음 시간까지는 딱히 책이 없더라도 여기 앞에 화면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보는 크게 4개의 단원이 있어요. 그 중에 세 번째 단원이 바로 이 문제 해결과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이 사실 정보 교과서 중에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이 3단원에서 맨 처음에 배운 게 뭐냐? 추상화와 알고리즘입니다. 이것이 끝나야지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준비도 없이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딩을 하기 전에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작성된 거를 컴퓨터한테 명령하는 것이 코딩이기 때문에 코딩하기 전에 이 추상화와 알고리즘 단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상화가 뭐냐? 여러 번 강조했지만 복잡한 걸 단순화시키는 것. 다시 한번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것을 추상화라고 불러요. 자, 여긴 넘어가고 여기도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필요한 요소, 불필요한 요소, 그리고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의 상태를 이해, 작업의 종류와 순서. 자, 이 단어들이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여긴 넘어가고요.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이 시험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뭐 오늘 점심 뭐 먹지? 친구를 만나면 오늘 뭐 하지? 뭐 이런 것들. 방학이 되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좋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을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럼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건 그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 뭐 방법 또는 그 행동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심에 뭐 먹지?가 문제라면 문제 해결은 점심에 무엇을 먹을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어떤 상황을 문제 상황을 도서관 가기로 정한다면 현재 상태는 지금 나의 위치가 되겠죠? 뭐 집이면 집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목표 상태는 내가 원하는 목표의 상태는 뭐예요? 지금 문제 상황이 도서관 가기죠. 그럼 내가 원하는 상태는 도서관에 도착한 상태가 되겠죠. 문제를 이해하는 것과 해결하는 거의 첫 번째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내가 시험을 수학 시험을 90점을 넘게 받고 싶어. 그럴 경우는 현재 상태는 현재 나의 수학 점수고 목표 상태는 수학 점수 90점 이상이 목표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현재와 목표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중간중간들의 단계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도서관 가기의 문제의 경우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가는 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는 길을 파악하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해야 되겠죠. 내가 수학 90점을 넘기고 싶어. 그러면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중에 나한테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중간중간의 단계들을 정하기 위해서는 이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됩니다. 나의 문제 상황은 수학 90점 넘게 받기인데 내가 목표 상태에 국어 90점 이렇게 쓰면 그 이후의 과정은 당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문제를 작은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예시를 든 건 김밥 만들기 문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읽을게. 해결 후의 상태, 얘는 앞으로 저는 목표 상태라고 말할 거예요. 목표 상태에 도달하려면 필요한 정보 조건을 찾고 그리고 작업을 분석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료 정보 조건은 쉽게 말해서 김밥 만들기의 경우는 김밥 재료와 식기 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김, 밥, 칼, 도마.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김밥 만들기라는 그 큰 문제 안에서도 그 작은 작업들이 나눠지잖아요. 여기 보면 밥하기, 재료 손질, 김밥 싸기, 김밥 자르기, 접시에 담기. 이렇게 큰 해결 방법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를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목표 상태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정보,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문제 해결에 필요한 큰 작업을 작게 작은 부분으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냥 김밥 만들기 이렇게만 말하면 너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게 쪼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 90점을 넘긴다. 그러면 수학 시험 범위가 1단원, 2단원이다. 그럼 1단원, 2단원 나누고 그 1단원, 2단원 안에서도 중단원,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걸 잘게 쪼개서 그 각 소단원들을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를 전략을 정하면 훨씬 문제 상황을 해결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냥 수학 공부 이러면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문제를 잘게 쪼개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럼 이렇게 잘게 다 쪼갰어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문제를 잘게 쪼개고 자료와 정보 조건들을 파악하면 이제 핵심 요소, 그러니까 문제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 중에는 내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꼭 필요한 친구들이 있고 내가 해결하고 싶은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요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핵심 요소가 뭐냐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제에서 찾아낸 중요한 요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친구들,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불필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상화란 아까 쌤이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문제를 분해하고 분석, 지금까지 해온 내용들 1단계, 2단계 하고 나서 불필요한 친구들을 빼면서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또는 큰 문제를 잘게 쪼개는 과정도 추상화라고 포함을 시켜요. 근데 이 추상화, 핵심 요소라는 것은 내가 기준을 무엇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두 가지 예를 살펴보면요. 똑같이 엘리베이터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안전성을 기준으로 삼으면 핵심 요소에는 뭐 무게와 관련된 거, 속도와 관련된 거, 또는 정전이 됐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이 핵심 요소가 되겠고, 효율성을 고려하면 짝수랑 홀수층을 쪼갤지 아니면 저층과 고층을 분리로 할지, 뭐 이렇게 버튼을 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 상황도 어디에다가 기준점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핵심 요소는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요소라는 것이 아까 불필요한 요소는 나쁜 거, 필요 없는 거, 이게 아니라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엘리베이터가 안정성을 고려하면 무게, 속도, 뭐 정전됐을 때 어떻게 할지가 핵심 요소라면, 효율성, 빠르게 신속성을 고려할 때는 뭐 짝수층, 홀수층을 분리할지 뭐 이런 식의 요소들이 핵심 요소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나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빼는 것들, 또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부르고, 이때 필요한 요소들은 남겠죠.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했으니까 그 요소들을 핵심 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하면, 축제 기간 동안 동아리 방문자 수 세기 문제 상황을 갖고 지금까지의 내용을 되돌아보면, 자, 지금 1번 문제 상황은 뭐 동아리 방문 손님을 알고 싶대요. 그리고 100번째 방문 손님한테는 이벤트를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방문자 수를 세는 카운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1명, 2명, 3명, 4명 이거. 자, 그럼 현재 상태는 뭐야? 어렵지 않죠? 지금 현재 상태는 됐다. 우리 동아리에 방문하는 사람이 1명, 2명 세야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방문자 수를 세게 하는 것이 이 상황 속에서의 목표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려운 단어들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 님 현재 지금 어떤데? 목표 상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작은 부분으로 쪼개야 돼. 일단 필요한 자료 정보 조건들은 뭐 방문자의 수라는 자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지 센서가 필요하겠고, 그리고 몇 번째 손님인지 모니터에 띄워야 되겠고, 또 100번째일 때 그거를 멈추는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왜냐면 문제 상황에 100번째 손님한테는 이벤트를 해주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로 넘어가면 처리 과정, 일단 초기 방문자 수를 0으로 해서 이제 센서가 인식될 때마다 플러스 1을 시키는 거지. 그리고 모니터에다가는 방문자 수를 보여주고, 100번째일 때는 뭐 모니터에서 깜빡깜빡거리게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럼 목표 상태는 이제 100번째였을 때 이제 화면에 이제 뭐 반짝반짝 하든지 어떻게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문제 해결에 필요한 핵심 요소를 찾으려면 일단 기준점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방문자 수를 세는 것이다. 그럼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감지 센서가 인식하면 방문자 수를
증가시킨다. 이게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방문자의 인식 처리 과정을 순서대로 표현하면, 자, 1번 방문자가 입장한다. 2번 방문자를 인식한다. 3번 방문자 수가 일씩 증가한다. 4번 방문자 수가 100이 되면 축하 메시지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막 손으로 쓰면서 해결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맞이하는 문제들은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하고 나서 그냥 행동을 하죠. 근데 어려운 문제 같은 것들이 닥쳤을 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훨씬 더 머리가 아프지 않게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수학 점수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었는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전략을 잘 세워요. 그리고 목차를 꼭 봐요. 책 맨 앞에 있는 목차를 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시험 공부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땐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나 뭐 공부할 때 목차는 항상 맨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 꼭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계획 세울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다음날 다시 수학할 때도 다시 목차를 봐서 내가 어제는 이 소단원을 했고 오늘은 이걸 할 거고 내일은 저걸 할 거야. 이게 정리가 잘 된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요. 예. 자꾸 공부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요. 하여튼 전략을 잘 세워야지 그 사람이 다양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알고리즘으로 넘어올게요. 자, 알고리즘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은 여기 보시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설명하거나 표현한 것을 말한다. 아유, 말이 길죠? 쌤이 뭐라 그랬냐면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문제 해결 순서, 뭐 절차 이런 것들을 발음이 헛나왔네요. 알고리즘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알고리즘의 조건에는 입력, 출력, 명확성, 수행 가능성, 유한성이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설명을 하면요. 양치질하기 알고리즘의 경우는 입력은 들어오는 거, 뭐 재료나 뭐 이런 거, 뭐 칫솔, 치약, 양치컵, 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되겠고 출력은 결과물로서 나오는 것. 그러면 양치질 알고리즘에서는 출력은 깨끗하게 닦인 치아가 되겠죠. 그 명확성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는 애매한 표현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열심히 칫솔질하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유한성은 알고리즘은 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양치질을 영원히 한다. 그러면 깨끗하게 닦인 이가 나오긴 하겠죠. 결과물은 나올 수 있지만 뭐 우리 죽을 때까지 양치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행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초에 양치질 300만 번 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건 수행 가능성이 빵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이 갖추어야 되는 조건들에는 입력, 출력, 명확성, 수행 가능성, 유한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뭐냐? 그러면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순서, 문제 해결 절차를 말하고 이걸 작성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거 3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요. 자연어는 그냥 우리가 일상 언어로 쓰는 방법, 뭐 예를 들면 뭐 라면 끓이기 알고리즘 그러면 1. 냄비에 물을 담는다. 2. 가스레인지를 켠다. 3. 뭐 라면과 스프를 넣는다. 4. 4분 뒤 가스레인지를 끈다. 5. 라면을 접시에 담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건데 여기의 단점은 너무 양이 많아지고 아까 말했던 명확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똑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연어가 뭐냐? 일상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 2번 의사코드. 의사코드는 뭐냐면요. 프로그래밍 언어 비슷하게 표현하는 걸 말해요.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 언어 비슷하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건 저번에 설명했는데 이런 거를 의사코드로 불러요. 자, 3번 순서도는 정해진 약속된 도형을 기호를 이용하여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 순서도는 선생님 영어로 뭐라 그랬냐면 플로우 차트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플로우는 흐름이란 뜻이고요. 차트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도형과 화살표를 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는 친구들이 말은 얘는 뭐라 그랬냐면 질문이 온다 그랬어. 그리고 직사각형은 어떤 행동 그리고 시작과 끝은 이 긴 동그라미 타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작 또는 끝. 그리고 육각형도 있고 여기 초기값 선언 또는 출력할 때는 이런 모양을 쓰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딩할 때는 타원, 직사각형, 마름모 이 세 가지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름모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 따라 하는 액션이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여긴 넘어가고 그럼 알고리즘의 구조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순차 구조, 순서대로 차례차례, 선택 구조, 어떤 질문이 무조건 옵니다. 자, 반복 구조,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순차 구조는 순서대로 차례차례. 그러니까 여기 예시에도 있지만 시작, 행동 1, 행동 2, 행동 3, 끝! 이게 순차 구조고요. 그리고 선택 구조는 어떤 질문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 따라 하는 행동이 달라져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라서 선택 구조라고 부르고 자, 반복 구조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지금 잘 보세요. 자, 특정 행동을 반복할 수도 있는 여기서 쌤이 잘 들어봐 얘들아. 반복할 수도 있는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반복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로봇 청소기의 예를 보면 시작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문제가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청소를 다 했는가? 아니요.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이런 구조를 반복 구조라고 불러요. 선택 구조는 그런 거 없어. 다시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택 구조와 반복 구조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겠습니다. 반복 구조는 이렇게 되돌아가는 길이 보이면 반복 구조예요. 그게 없으면 선택 구조고 질문 자체가 없으면 순차 구조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5가지 단계가 있어요. 보면 1단계 문제 이해 분석, 2단계 핵심 요소 추출, 3단계 알고리즘 설계.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이제 코딩, 프로그램 작성, 그리고 실행 및 수정. 그러니까 이게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할 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코딩과 이 부분만 중요하냐? 그게 아니야. 이 앞에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해요. 알고리즘을 똑바로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쌤이 말했던 게 여기 수정 있잖아요. 프로그램 잘못하면 수정해야 되잖아. 그지? 그걸 선생님이 디버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그는 뭐야? 에러잖아. 프로그램에서 에러가 나면 야 버그 있나 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디버깅 해봐. 쌤이 만약에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프로그램을 너 코딩이 뭔가 잘못됐으니 고쳐라 이 뜻이에요. 디버깅은 버그를 없애는 과정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가 추상화와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프로그래밍 처음에 그 이론 설명했잖아요. 그 이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 화면만 잘 보고 내 이야기만 잘 들어주면 돼. 어려운 거 없죠. 그리고 혹시 빼먹은 거 없나? 잠깐만 다시 쌤이 처음부터 볼게요. 추상화.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게 추상화다 라고 이야기했고 현재 상태, 목표 상태 이야기했고 그럼 이제 문제들이 필요한 자료 조건을 파악하고 큰 문제를 잘게 쪼갠다. 그래서 쪼개다 보면 필요한 친구, 불필요한 친구들이 있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핵심 요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문제를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누는 과정을 추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동아리 방문 그 100번째 방문 손님 이걸로 설명을 했었죠. 알고리즘으로 넘어와서는 알고리즘이 뭐냐? 문제 해결 방법 또는 문제 해결 절차 순서다. 조건에는 5가지가 있다. 입력, 출력, 명확성, 유한성, 수행 가능성. 그럼 알고리즘이 문제 해결 방법인데 어떻게 표현하냐? 표현 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자연어, 의사코드, 순서도. 그래서 우리는 순서도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에는 3가지 구조가 있다. 순서대로 차례차례 순차 구조.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에 따라 달라지는 선택 구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존재하는 경우는 선택 구조가 아니라 반복 구조. 이렇게 3가지로 알고리즘은 구조가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3가지가 있다라고 말했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다 똑같아요. 알고리즘까지 하고 나서는 코딩하고 실행하고 오류 수정하는 건데 오류 수정하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부른다. 디버깅.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랑 코딩은 거의 같은 개념이니까요. 여러분들 뭐 엄청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다. 뭐 이렇게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여러분들 엔트리 로그인 잘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 아직 줌 나가지 마세요. 얼굴 확인하고 끝낼 겁니다.